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구는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대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지금 비수기잖아요. 약간 침체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전체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거래량은 약간 줄었지만 네, 비슷합니다. 매가는 여전히. 신고가 계속. 아, 그래요? 신고 네. 계속 찍고 있고. 17억에 거래됐어요. 8사가. 최근에 제가 기사 본 건 경기도 20억 클럽 지금 속속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방도 그런 것 같아요. 최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아. 또 지방 속에서도 양극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이제 우리 정부도 공급이 부족한 거 알았잖아요. 수급 불일치라고 하죠. 근데 수급 균형이 뭔지 아세요? 수급 균형. 균형이요? 예. 언제가 균형이죠? 균형? 우리 언론에서는 대부분 다 수급 불일치만 이야기하지 수급 균형은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어떠한 전문가도. 근데 이 시장 자체가 불균형한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은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 시장에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택시장에서 이 균형이라는 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가요. 그게 균형이잖아요.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찾아갔는가를 보면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집을 어떻게 찾아가죠? 빌려 쓰거나 사거나. 그치, 사죠. 사는 거는 우리가 재고주택을 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분양을 받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강남은 땅이 없죠. 강남 새로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재건축, 재개발. 예. 그거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균형 어떻게 찾아가죠? 재고주택을 거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이런 곳은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강남은 들어가고 싶은 사람 다 사야지 시장이 끝나요. 못 지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걸 누군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새로 하나 들어가야 돼요. 땅이 없는 곳은. 그래야 시장이 멈춥니다. 살 때까지, 사고 싶을 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급이 해야 돼요. 내가 공급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균형점이. 근데 이게 시장에서 잘 안 됩니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요. 늘 그렇습니다. 균형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요에 있어요. 수요에. 수요가 불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흐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자가고요. 여기 임대에 있어요. 전국 평균 정도 됩니다. 네. 지방마다 좀 달라요. 6대4. 네. 근데 자가는 매수 수요죠. 매수 수요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임대 수요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도 매수를 해야 되죠. 네. 근데 여기는 투자 수요에 들어가야 되죠. 투자 수요. 요가 들어가야지 임대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시장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 수요가 여기서 멈춥니다. 맞죠? 여기서 멈춰요. 네. 이 수요가 안 나오죠. 그러면서 불규칙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수요가 이까지 매수도 해요. 초과로요? 초과로요. 분양이잖아, 분양. 음. 분양 이까지도 매수합니다. 근데 수요는 여기까지밖에 없죠. 하락이에요. 초과하고 덜하고 여기 계속 불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요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요 수요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여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수요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역의 증가하는 수요. 증가하는 수요, 개론 수요. 수요가 제일 많죠. 요 수요에 미분양을 딱 더하면은 전체 수요예요. 아, 수요를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똑같이 일치되는 게 한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30년 동안 공급량과 똑같아요. 시장에서 끊임없이 미분양이 났다 저렇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췄다고. 균형을 찾는데 오랜 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네. 30년 동안 이 수요가 균형점이 요 똑같습니다. 어떤 사이트나 강의하신 분들 적정 수요라 이렇게 얘기하죠. 적정 공급량. 네. 그게 왜 안 맞느냐 하면은 그것도 올려보면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구거든요. 서울은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 경기도, 시청이죠. 네. 여기는 경산이고 여기는 구미도 있어요. 네. 여기에 뭐 영천도 있고 많아요. 도시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죠. 여기에 250만, 241만인데 여기 곱하기 0.05 하잖아요. 그럼 수요를 이렇게 해요. 보통 0.05. 0.05 하잖아요. 룰이죠, 룰. 룰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하잖아요. 네.
30년 동안 이동한 결과가 나왔는 게 공급량이라고요. 여기에 곱하기 하면 12,00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장에 실제는 얼마 소화했냐? 17,000을 소화했다고요. 이 5천 세대가 뭡니까? 이 이동수요예요. 주위의 이동수요. 이 이동수요는 집을 잘 매수한 수요가 아닙니다. 내가 잠깐 서울로 왔어요. 갈등하죠. 집을. 근데 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집을 잘 안 사죠. 네. 이 수요는 전세 수요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전세 수요는 어떤 수요가 해야 됩니까? 투자 수요가 있어야 되죠. 하락기가 되면 이 전세 수요는 맞출 수가 없죠. 미분양이 생겨요. 미분양이. 하락기가 되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균형을 맞춰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공급량이 시장에서 균형점입니다. 첫 번째 균형점이에요. 서울이 지금 대구가 250만에서 쭉 떨어져서 241만이고요. 10년 동안 9만 명이 줄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생겼죠. 뭐 여기 주위에도 이제 작은 도시들 많잖아요. 네. 왔다 갔다 했어요. 2,500에서 2,600만 됐거든요. 네. 여기에 30년 동안 공급량이 얼마냐면 16만 5천이에요. 딱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시 규모도 10배 차이 나요. 이거 짜고 했을까요? 건설사에서? 아니죠. 우리가 30년 동안에 수없이 우리가 그 건설사 망하고 새로 생겼어요. 그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고 팔고 했죠. 집을 옮기고. 네. 그걸 다, 전체를 다 모아서 만든 결과예요, 이게. 시장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탈할 때가 우리가 균형점을 잃었답니다. 수급이 불일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왜 30년이에요? 30년은 우리가 동전을 던져보세요. 동전은 두 번 던지면 앞뒤가 두 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동전 10번 던지면 9대1로 나올 수 있잖아요. 평균을 쓰려면은 30번은 해야 됩니다. 그 평균을 위한 통계를 쓰려면은 30번을 써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래서 30년 통계는, 평균 통계는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도. 근데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거래 있죠, 거래. 거래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거래는 지금 통계가 16년밖에 없어요. 얘 통계는 쓸 수는 없어요. 얘도 균형 찾아가요. 앞에 제가 강남을 예를 들어봤죠. 그죠? 근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강남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지방에 2008년도 이후에 대형 공급이 없었어요. 대형 수요가 있는데 대형 공급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대형을 사야죠. 네. 이 거래가 있고 난 뒤에는 대형이 잠잠합니다. 오르지 않아요. 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뭡니까? 금방 또 움직입니다. 금방은 조용해져요.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뭐죠, 지금? 이거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거래.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내내 거래를 못하고 있어요. 네. 종부세, 보유세, 그죠? 양도세, 양도세, 어쩌고 저쩌고 다. 2년 실거주 의무 지키라 다죠. 네. 2+2. 정부가 주범이라니까요. 이 시장에 불일치를 만드는 주범이. 정부가 지금 내가 이걸 고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정책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 공급은 우리 앞 정부 있죠. 앞 정부에서도 했어야 되고, 지금 정부가 지금 4년 됐잖아요. 4년 차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으면은 지금 정부는 공급이 많이 났다고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시작은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시장 균형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걸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한 개 거래할 때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래를 못 하니까. 거래가 크게 일어나고 상승하면 끝나야지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지금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예. 매물은 없고. 그렇죠. 그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둘 다 지금 못 했죠. 답이 없죠. 이 시장 답이 없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한 푼도씩 안 하고 있잖아요. 얘도 안 하고 있고 얘도 안 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거든. 지금 답이 없는데 이거 지금 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공급하겠다고. 이거 언제 나옵니까? 빠르면 3년, 길면 5년, 막 신도시는 8년 이렇게 나와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볼 때 공급면에서 보면은. 공급면에서. 네, 공급면에서 보면 하나도 없다. 잠시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은 전혀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 공급을 못하는 도시들, 그 지역들은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거꾸로. 우리 강남은 자가를 많이 해야 되는 도시가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 왜죠? 그렇게 해야 시장 안정이 된다고요. 지금 강남이 자가 보유율 38.6이에요. 나머지 62%가 투자자예요. 근데 강남은 매년 학군 수요가 있죠. 매년 학군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투자자가 필요하잖아요. 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누가 전세 들어오죠? 전세가 폭등한다니까요.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곳이 있잖아요. 자가 보유율 25%밖에 안 돼요. 다 힘들구나. 똑같다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도 끊임없이 수요가 들어오는데 그 수요 못 받으니까 시장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 수요를 줘야 되겠죠. 그 대신에. 그분들이 시장에 남아서 상승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억에 샀으면 20억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억 수요가 또 투자가 또 돌아요. 그쵸. 20억에서 투자도 머물러 있어. 60%가. 이분들이 30억 되면 또 당합니다.
또 손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안 하면요. 매년 신규 공급을 해야 된다니까요. 안 돌아간다니까요. 만약 생각해요. 자가가 70%고 임대가 30% 거꾸로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30% 임대 터져나간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대치동만 딱 생각해봐도. 네, 터져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시장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구조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선진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다 이래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강남이나 대구나 부산의 해운대나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높아요. 강남이 좀 더 심하죠. 전국구니까. 네, 전국구네. 다 심해요.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돌아간다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2년 구조 의무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계속 올라가요. 한 번 상승했다가 멈춘 다음에 그 투자 수요 때문에 계속 다음 우리 임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구조가. 이게 시장의 구조예요. 이런 구조는 지금 강남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도시나 광역시급 주요 입지 주요 대시는 비슷하죠. 프로테인은 좀 다르죠. 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네, 이런 구조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그 지방 보게 되면 지방 시장이 좀 빨라요. 서울보다. 대형이 한번 크게 올랐어요. 대형이 2013년 지나서 14년, 15년부터 한 18년 사이에 대형이 크게 오르고 조금 조용해졌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형이 공급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은 대형이 공급 없는 상태에서 한번 크게 반응해야 되는데 워낙 대출 규제가 많죠. 그래서 잠시 눌려있는 거지 수요는 엄청나게 눌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강남 대형이 아마 한번 크게 한번 움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음에 시장이 조용해질 수 있어요. 한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시장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이요? 네, 근본. 네, 기초. 주택시장이 하고 있는 뭐 기능? 근본? 뭐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근본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근본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찾는 사람 많아요. 주택의 기능이 뭐 주거죠. 그죠? 네. 또 하나는 측면이 자산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만 설명할 거 있나요? 이건 기능 측면이고 내가 이거는 자산 측면에서 이거 두 개 말고 설명할 게 없어요. 주거는 뭐가 담당합니까? 공급이 담당하죠. 요거 뭐가 연결됐죠? 수요가 연결됐죠. 요거는 자산이니까 가격이죠. 수요 공급 가격이죠. 주거니까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요. 이 공간 시장이라 합니다. 공간, 어떤 대구라는 공간, 부산이라는 공간, 서울이라는 공간 시장이에요. 그래서 공급 환경이라고 해요. 공급에 따라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주거의 가치가 바뀌면은 자산의 가치 바뀌죠. 광고 카피 같네요. 네, 주거의 가치가 바뀌면 자산의 가치 바뀌죠. 주거의 가치가 바뀌려면 뭐가 적어야 되죠? 공급 줄어져야 되죠. 네. 얘가 바뀌면서 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제외하고 얘만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산이니까 우리가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은 물가 상승률하고 동반해서 가죠. 네. 그 화폐량하고 또 연관돼 있죠. 또 금리하고 연관돼 있고. 통화량, 그죠? 금리. 통화량. 얘는 가만히 있어도 성장을 하거든요. 천천히 성장을 합니다. 그죠? 결국 물가 상승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변할 때가 있죠. 금리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 충격. 네. 여기는 우리가 뭐라 하면 금융 환경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예측에 담겨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예측하려고 해요. 여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공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IMF나 금융위기 맞추는 거하고 똑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대박 나죠. 명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분은. 돈 버면 여기를 공부하시면 돈을 다 벌습니다. 여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서 순수한 주거의 가치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중에서도 이 수요 중에서도 순수하게 주거는 뭐죠? 전세잖아요. 전세는 순수한 주거만 있잖아요. 네. 그죠? 순수한 주거의 가치, 사용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자산의 가치가 전세가 움직이면서 자산의 가치도 움직이면 얘가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린다 하잖아요. 네. 맞죠? 네. 순수한 주거의 가치가 변하면서 자산의 가치 변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이 전세 변화 뭐하고 연결됐죠? 전세 가격이? 예, 공급이잖아요. 전세 물량. 네. 공급이잖아요. 그럼 뭘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공급해야 되죠. 공급은 어떤 공급이야?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공급을 공부하셔야 돼요. 얘도 공부하는 게 맞는데 얘는 어려워요. 얘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 변화에 따라서 주거의 가치가 변하고 주거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변한다. 그 주거에서도 타고 내려가면 네. 결국에는 전세예요. 전세와 네. 공급. 네. 그 전세에 관련된 모든 통계들이 가장 선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전세가 뭐냐면은 우리 시장 기초예요. 펀더멘탈이에요. 가격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매매 가격이라고 제가 할게요. 이 매매 가격이에요. 이 매매 가격이라고 하죠. 여기가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여기 가율이죠. 네. 그죠? 전세 가율. 전세. 여기 매매가, 여기. 요 매매가는 우리가 많이 변해요. 갭. 네, 갭이. 요 갭이. 네. 근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매매가에 대한 용어는 되게 많다고요. 그죠? 호가, 시세, 매매가, 실거래가. 왜 그럴까요? 변한다는 거예요. 전세가는요. 전세가. 하나밖에 없죠. 뭐하고 연결했죠? 공급. 딱 하나죠. 얘는 수없이 매매가를 움직이는 건 수없이 많아요. 구글에 쳐보세요. 매매가와 상관관계 있는 걸 치면은 어마어마한 게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전세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공급이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뭐 학군, 지하철, 서울은 GTX 막 그런 개발 호재 해요. 개발 호재. 여기 또 개미역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해보세요. 얘가 떨어지면 얘는 다 그냥 끌리 내려오는 겁니다. 얘가 내려오게 되면 얘는 다 끌리 내려와요, 그냥. 가격의 구조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고 전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공급을 배워야 돼요. 왜? 공급이 가장 선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선행해서 나오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어요. 어떠한 통계도 다 후행 통계예요. 딱 한 개. 공급만 선행입니다. 지금 분양하면 2024년 정도에 입주해요. 그래서 공급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요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수요는 우리가 움직이는 알 수 없지만은 전체 공급량으로 우리가 공급량으로 시장을 파악할 수,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 공급량, 수요의 양에 따라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변하는 고정되어 있는 우리 지하철에 이런 걸 공부 한 번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공급량은 계속 변하죠. 계속 바뀌잖아요. 얘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뭘 공부해야 되냐. 공급량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수익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얘가 움직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다 도태돼요. 나중에. 대자산을 못 지킵니다. 계약 매역이 6개월 하고 3년 떨어지면 성공한 거가요? 맞죠? 계약 매역이 1억 올랐고 4억 떨어지면 실패한 투자예요. 공급을 공부하게 되면 3년 이상 우리 예측할 수 있고요. 서울은 엄청나게 길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길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공급을 공부해야지 긴 전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매역은 전망 안 해요. 물건 찾는 방법이죠.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부동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전망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짧은 전망이잖아요. 수도권에 2006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2012년, 13년 초까지 떨어졌어요. 네. 6년 떨어졌어요. 6년. 개인 매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동안 오르고 6년 떨어졌다. 자, 보세요. 지금 2 플러스 2 됐죠. 4년을 전망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네. 이게 개인 매역이 전망해야 되겠습니까? 4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기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 성공하죠. 지금 뭐 계집도 오른다 이러니까. 네, 다 하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위에 이거 하신 분들이 다 없다고 시장에. 또 자기 자신 못 지키고 다 또. 그래서 이 하락기 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참 보셨겠네요, 한번. 네. 뭐 보셨겠네요. 네. 저는 대구에서 보면은 없어요. 사람이. 사라지셨어요? 네. 지금 또 많이 나왔죠. 최고 급나는 분들이 언제 나오는 분들이냐. 15년부터 나오신 분들. 맞습니다. 저 적극적인 분은 17년부터 나오신 분들이에요. 네. 최적집 나와. 지금 21년이잖아요. 근데 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잘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금 강의도 하고 엄청나게 지금 해요. 제일 겁나요, 사실. 유튜브도 엄청 많습니다. 그냥 네. 저는 보고 웃는데 네. 엄청 많이 나오신 분들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공부 수준 제가 들어보면은 2011년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아니 또 0.05 이러고 있다고요. 그렇구나. 네.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시장의 움직임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금 공급하고 이쪽에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 시장이 너무 지금 여기 금리가 낮아가지고 네. 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이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만 공급이 떨어지면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자마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투자자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실수요자분들이 또 마찬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바로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08년도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한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투자한 겁니다. 요거의 서포트에 의해. 네, 서포트에서. 공급이 좋은 데는 무조건 다 오르게 됐어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 선택해도 이 환경에 대해서. 근데 우리 여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우산 같은 거예요. 우산. 비가 오면 우산 같은 거죠. 우리 우산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투자한 거예요. 비를 한 방도 맞지 않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온 거. 더 지금 금리 더 올리지 않는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공급 주는 도시들은 지금 다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와서 710 대책 나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보유세 때문에 지방 물건 던지고 지방은 떨어질 거 이렇게 했죠. 잠시죠. 잠시 주체마다 다시 지방도 다 오를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유는 이런 공급의 영향이 그대로 시장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급이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또 되게 중요해요. 네. 도시마다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호수 이런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전국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모르니까요. 공부를 그만큼 안 한다는 증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0.05 안 맞는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예. 도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고 이렇게 막 도시가 이렇게 있고 수많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도시 한 개 인구 곱하기 0.05 이렇게 단순하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구는 이렇게 생겼지만 부산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 김해 있고 양산도 양산, 있죠. 이제 충청도 보면은 우리가 대전 있고 여기 세종 있고 천안 있고 청주 이렇게 있잖아요. 도시가 다 다르게 생기는데 어떻게 똑같이 곱하기 0.05로 해요? 이동이 다 다른데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공급의 영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예측을 뭐로 하냐면은 전세로 합니다. 그래서 네. 전세다. 네, 시장 예측을 그렇게 가장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주거의 가치가 변할 때 전세가 변하잖아요. 네. 그 전세의 변화가 매매를 밀어올리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전세 매매를 밀어올린다.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급이 주거의 가치를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거의 가치가 빌라도 오를 때 올라요. 너무 공급이 없으면 빌라도 오릅니다. 그거는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오죽하면 빌라 사겠어요. 빌라 안 오르잖아요. 빌라 오른 거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여기 상암동이잖아요. 네. 상암동인데 여기 상암동 아파트가 요 주위에 있잖아요. 여기 전세가 하나 나왔어요. 전세 얼마만 나왔을까요? 그 전세를 얼마 있다가 나왔을까요? 2년. 근데 그분 10년 살았으면? 아, 그럴 수도 있죠. 3년 살았으면? 다 다르죠? 그럴 수도 있죠. 예. 2 플러스 2가 4년 살 수도 있죠. 예. 나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관점하고 다른데요. 이게 이제 이 관점인데 많은 분들이 그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장의 관점에서 제가 공급량도 시장의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이 매물량도 시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물량은 3년 만에 나온 겁니다. 자, 이 전세가 빈 전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분 어디 옮겼겠죠. 그 빈집은 또 어디 얼마나 생겼을까요? 뭔가 새로운 공급이 나왔을 때 나오죠. 그러면 모든 집들이 빈집은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잘 헷갈리죠. 좀 더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10년을 내가 이제 집에 거주했어요. 어떤 집에 서울에 와서 전세를 거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10년 차에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를 했어요. 그럼 13년 만에 그 집이 비었죠. 나의 관점에서는 13년이죠. 시장의 관점에서는요. 아, 그러네요. 시장에서는. 시장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3년씩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시장은 3년씩 돌아갑니다. 전체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시장 구조가 3년을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 책에는 3년 누적 공급량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에서 나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신혼부부가 만약에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신혼부부는 집이 그 돈이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세 떨어져. 네. 들어오자마자 분양받잖아요. 그래도 3년이죠. 근데 신혼부부는 매년 결혼하죠. 매년 들어오는데 공급은 3년만 되잖아요. 매년 들어오는데 공급은 3년만 한 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 재고주택. 구축. 네, 구축. 이 4년차 되게 되면 밀려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여기서 거래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거래량이 얼마냐. 이 3년치 누적량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동수요. 내부의 들어온 수요. 이게 균형점이에요. 제가 제 거래량 균형점 말씀드렸죠. 이게 균형점이에요. 근데 이게 16년 밖에 없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는 그래요. 여기서 머물렀다가 나와서 누적돼서 머물렀던 사람이 여기서 거래가 3년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건 시장을 멈추려면요. 3년치 공급하면 시장 멈춥니다. 밀려있던 걸 한꺼번에. 네. 그래서 3년치가 공급 안 되면 상승하고 누적되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방에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2016년부터 울산, 대구도 2016년, 17년 하락했고요. 부산이 2017년 하반기, 그리고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잖아요. 딴 도시도 있고. 2016 요때 하락했어요. 여기부터 3년 보세요. 19년이죠. 19년부터 이렇게 오르고. 맞습니다. 도시만 약간 틀리지만. 공급 없다면, 4년차에 공급 없다면 밀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20년, 21년, 22년 뒤로 갈수록 지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내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책을 안 본다 했잖아요. 정책 이 시장에 끼어들 그게 없어요. 구조가 없어요. 사실 대구 같은 경우도 데이터로 보면 공급 물량이 이렇게 굉장히 있는 걸로 적정 수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거 넘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년부터 많아져요. 그거 넘었습니다. 네, 내년부터. 네. 지금이 그게 고비인데 조금 다르게 봐요, 저는. 우리 대구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야기했잖아요. 대충 얘기했는데 대충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래서 개인 매우기 하려고 막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미리 들어가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이거 공부하게 되면 수도권은 엄청 길거든요. 이 사이클이요. 저는 이 수도권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인데 이게 수도권은 공급을 안 해도 공급을 하지 않아도 시장 2026년 정도에 멈춥니다. 사이클상 공급에 의해서. 공급이 좀 적더라도. 정부가 막 안 넣어도 그런 정도의 민간에서 해도
돼요. 근데 공급을 하게 되면 좀 당겨지겠죠. 변수가 돌면 좀 뒤로 밀릴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 변수가 돌잖아요. IMF 금융 이런 변수, 네. 정책도 변수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뒤에 사이클, 우리가 다음에 하락기, 그 다음 상승기가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미분양 여기 엄청 날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다음 사이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살 겁니다. 이 정책 안 바꾸면은요.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했잖아요. 2+2 되면서 여러분들 투자자가 이제 4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자가 있고 이게 여기 임대가 있잖아요. 임대. 이 수요를 투자 수요가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 수요가 근데 여기에 상승을 해야 넣죠. 상승을 하는데 왜 사요? 분양을 왜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분양을요. 우리 시장에는 적정한 공급량을 넣어도 여기까지 적정 공급량이에요. 맞죠? 시장에서 말하는 적정 공급량이에요. 여기까지 넣어도 이거는 뭡니까? 미분양이라니까요. 이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인다. 다음 시장에. 그 다음 미분양이 쌓일 때 우리는 다 주고 다음만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 낼 수 있어요. 이 시장의 구조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갭맥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볼 때. 쫓아다니면서. 이 구조만 알면 정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매하고 전세하고 갭을 줄이려면, 수요의 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지난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2 때문에, 2+2 이거 때문에요. 전세가 만기된 물건들 있잖아요. 투자자 물건들. 공실 물건 되게 많이 생겨요. 들어보셨어요? 4년 돌려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4년 뒤에 하락할지 모르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 일단 놔둬보는 거예요. 일단 비워놔. 일단 비워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1년 됐으면 어떡해요? 투자자가. 1년 전세 놓죠. 6개월 됐습니다. 놓죠. 시장이 자유롭게 바뀌는, 이 계약기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다 알아서 놓죠. 놓죠. 그러면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가 딱 붙어요. 정말 딱 붙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이 확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이거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전세하고 매매 수요의 갭이 엄청 벌어지면서 이 미분양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게 되겠어요. 이 시장의 구조상이요. 투자자 입장은 되게 좋아요. 시장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대보세요. 이 미분양이 사달라고 난리 날 거예요, 또. 투자자한테. 사달라고. 제발 좀 사달라고. 근데 미분양이 터져나가도 전세는 또 다락같이 올라요. 왜요? 여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이렇다. 그래서 이 시장 구조만 알면은 막 개입 500짜리 이거 안 차려가 된다니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니까. 미리 들어가서 1년 전 들어가서 미분양 막 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분양권 개수 제한도 없을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장에 그랬잖아요. 분양권 개수 제한 없었어요. 그죠? 그 시장 또 옵니다. 시장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훨씬 쉬운데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막 그런 공부들. 뭐 금융 공부들. 거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거 하신다고요? 맞추지도 안 돼.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좀 다 안타까워요. 사실 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막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쨌든 나중에 하락기가 오더라도 폭등한 다음에 조정이 올 것이 아니냐. 이제 아마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괜찮죠. 저도 지금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공부는 해야 되죠. 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락기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수익 낸 만큼 못 가져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구조를 모르면은 내가 빠져나갈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근데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100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정리요? 네, 약간 좀 컴팩트하게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수요 공급 있잖아요. 수요 공급. 제가 이거 이야기 해볼게요. 이 수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누구 수요예요? 어떤 수요예요? 사려는 사람. 그냥 사려는 사람 매수 수요네요. 맞죠? 네. 매수 수요가 돼야지 여기가 매매 가격이죠. 그죠? 실거래가 매매 가격이죠. 네. 근데 여기 수요, 그러면은 투자 수요도 있잖아요. 네. 전국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전국구잖아요. 근데 그런 수요 어떻게 예측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이 수요는 매수 수요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수요예요. 이 수요가 전세 수요여야 돼요. 자가 수요는? 자가 수요도 매수 수요잖아요. 매수 수요 이 수요 안에는 여러 가지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가장 범위가 넓은 수요가 뭐냐면 이 전세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수요를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급은 재고주택의 공급입니까? 아니면 신규 공급입니까? 어떤 공급이에요? 둘 다. 네, 둘 다 있는데 시장 영향 큰 거는 신규 공급입니다. 자,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시장에는 재고주택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려면 신규로 들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여기 공간이 비죠. 그래서 여기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신규를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가 공급 없으면 여기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급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재고주택의 공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방하고 서울하고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지방은 재고주택의 영향이 적고요. 서울은 재고주택의 영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는 그릇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전세 수요를 예측 수요. 그래서 이 수요가 공급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신규 공급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년 동안 공급량을 보고 이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 균형점 깨질 때가 시장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앞에 이야기했죠. 3년 누적 공급량.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하면요. 공급은 우리 3년치 공급이 이제 미리 분양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수요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요는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샀다 팔았다. 근데 기본 수요, 전체 수요 중에서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이 수요, 전체 수요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해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은 어떤 수요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우리가 얼마를 볼 건가인데 이 균형점이 깨지는 수요는 얼마냐면 3년이 넘을 때입니다. 넘을 때 깨집니다.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를 먼저 공부하는데요. 도시가 만약에 그 부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 네. 부산이 여기 보면 김해도 있고 이제 양산도 있고요. 주위에 이렇게 막 이제 있어요. 여기 이제 창원도 있고 저기 가면 울산도 있어요. 우리가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시작됐잖아요. 일기 신도시부터 해서 네. 2020년까지가 딱 30년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동하면서 만든 공급량이 균형점입니다. 얼마냐? 여기는 23,500에서 24,000대예요. 공급됐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서 인구 곱하기 0.05 하게 되면은 18,000밖에 안 돼요. 17,000, 18,0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00은 어디 갔냐? 이 수 어디 갔어요? 누가 소화했죠? 투자자가 소화했습니다. 누구 줬습니까? 들어온 수요 네. 줬죠. 상승기가 나오면 나오고요. 하락이 나오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수요가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이 균형점 찾아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어떤 하락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집을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안 사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공급 줄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세 개. 부산이 2018년부터, 17년부터 많았죠. 17년, 18년, 19년. 이 하락기가 되면 여기 수요가 멈춰요. 집을 안 삽니다. 자, 이 집을 안 산 수요 누구냐? 신혼부부 수요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여기에 3년치가 누적돼 있잖아요. 3년 지나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시장에 공급량이 나옵니다. 그죠? 20년, 21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확률이 뒤로 가면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3년차 지나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장에서 공급이 적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되는데 뭐부터 바뀌느냐? 전세부터 시장이 바뀝니다. 전세부터 바뀌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전세 수급부터 바뀌어요. 전세 수급 바뀌고 다음에 뭐냐면 전세 가율이 바뀝니다. 요 사이에 전세 상승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 지방 도시들은 담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서울은 크고 때문에 전세 가율보다는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서 더 빨리 움직여요. 전세 수급이 움직이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우리 그 밴드방에서 제가 그래프로 다 보여드리는데 지방의 과영시는 2019년도로 해서 전세 수급이 다 반등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장이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공급만 적게 되면 이 뒤에는 시장은 대부분 상승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방 시장은. 근데 서울은 다릅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들은 이게 조금 더 잘 안 맞아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투자 중에서도 소규모 투자가 가장 어려워요. 작은 도시 투자가. 외부의 영향이, 이동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수요보다 외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메커니즘은 들어가 있지만은 외부에 의해서 등락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투자는 광역시 위주가 가장 좋고요. 더 좋은 데는 서울 수도권이고 제가 볼 때는. 사이클 엄청 기니까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투자금이 적다면은 작은 도시도 괜찮은데 여기는 공급이 적은 건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조건이요. 지난번에 그 설명해 주신 것까지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위에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아, 네. 좀 아시네요. 좀. 사이클이 길어서 수도권 투자가 좀 괜찮다고 보셨죠? 가장 쉽죠. 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상승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길게 상승하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네, 돌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은 조금 들어가기가 좀 머뭇머뭇하거든요, 사실.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왜냐하면은 들어가서 수익을
난수익보다 떨어질 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뭐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니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시장의 전체적인 기회를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은 아직도 꽤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울은 이거보다 더 큰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공부한 게 맞다면은 저는 2035년까지도 다 대충은 그림이 돼 있어요. 아, 궁금합니다. 네, 2035년까지도 그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이게 담는 그릇이 이게 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서울 같은 경우 2007년에서 2008년부터 시장이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떨어졌다가 쭉 떨어 바닥까지 갔다 2013년까지 바닥까지 갔다 이렇게 쭉 올랐어요. 여기를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이 물을. 이걸 채워 아무리 여기 많이 공급해도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를 채워 넣으면 제가 물을 붓는 거야 똑같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물을 붓는 게 광역시? 광역시하고는 달라요. 광역시 물 부으면 금방 올라오죠. 금방 올라왔다 내렸다 보면 금방 합니다. 이 물 채우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공급을 한다 해도 우리가 서울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에 막 한다 해도 여기가 너무 거리가 멀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공급을 골고루 해야 되고 안 되면은 크게 한 개씩 공급해서 여기 수요를 흡수해야 돼요.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충분히 물량이 물건이 전세 매매가 돌아갈 물건이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도 이동을 해도 거래를 해가면서 이동을 해도 대물량을 공급해야 돼요. 그 물량이 얼마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거 공급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이 물량이 얼마냐면은 지금까지 공급했던 물량이에요. 이거 나누면 1년에 16만 5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량입니다. 이 물량. 이 물량 공급해야 끝나는 겁니다. 이 물량 공급하면 이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좀 다릅니다. 구조가 좀 달라요. 서울이 훨씬 더 투자하기는 좋은데요. 서울은 근데 그게 있어요. 서울을 하락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은 과거에는 조금 쉬웠어요. 과거는 좀 쉬웠는데 왜 그러냐면 지방은 전세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세 수급만 보면 되거든요. 여기는 누적 공급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아니고 전세 가율이에요. 아, 다르네요? 다르죠. 도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수급이 누적된 게 전세 가율이에요. 네.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가율이 과거에 하락기 때 36%인가요? 37%인가? 전세 가율이. 지금은 근데 60몇 프로가 있어, 아직도. 근데 이게 지금 안 떨어져요. 공급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세 대출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한 게 뭐냐면은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이 전세 가율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매매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매매가 지금 그렇게 크게 오르고 있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앞에 제가 가격의 구조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전세. 여기 전세 가율이죠. 네. 여기 매매잖아요. 이 원래 전세 가격은 자기 자본으로 들어오는 게 많았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자기가 모아서 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부채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 부채인가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부채죠. 부채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자산. 자산이죠. 그러면 시장의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봐야 돼요. 은행에서는 뭐라 봅니까? 우리 대출할 때 어딜까 해주죠. KB 시세 네. 70% 해주죠. 이게 뭐죠? 전세 가격으로 비슷하잖아요.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을 자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펀더멘탈 되는 거예요. 이걸 부채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진짜 부채 여기 있어요. 전세 대출. 근데 원래는 얘가 공급하고 자기 자본을 해서 펀더멘탈 내서 얘가 올렸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전세 대출 들어오면서 뭡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왔죠. 현금이 1억밖에 없는 우리 젊은 친구가 대출로 4억을 해서 5억짜리 전세 들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능하죠. 이제. 가능하죠. 이제 가능하죠. 네. 근데 이분은 원래는 1억 전세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4억, 5억짜리 전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이고 부채죠. 그럼 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요. 지금 전세 예금 때문에 밑에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떨어진다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2+2 하는 바람에 전세가 사라지고 있죠. 다행스럽게. 그래서 공급이 많아서 전세 때문에 떨어지기가 힘든 구조에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위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네, 구조가. 취약하게 바뀌었죠. 굉장히 사실 취약하게 이 바뀐 거예요. 전세 시장 네. 자체가. 원래는 얘가 자기 자본에 대해서 사용 가치가 되고요. 펀더멘탈 기초가 돼야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 시장이 전체가 전세 시장이 주택 시장의 진짜 시장이죠. 자기 자본 들어왔으니까. 얘는 변하고
왔다 갔다 변하고. 얘가 변하려면 공급에 의해서만 변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이거 대출을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네. 상품도 되게 많고. 이것 때문에 훨씬 매매가 더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구조상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상승의 문제도 있고 하락의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리지만 하락할 때 엄청나게 또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세 대출도 좀 케어를 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갚아라고 하잖아요. 또 일부는. 네. 그게 맞아요, 사실은요. 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 아,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줄이거나 한도 막 이렇게 건드리면 괜히 서민들 힘들어진다 어쩐다. 표 때문에 못하죠. 또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정치적 문제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프라임 모기지 아니고 서브프라임. 신용도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서 집을 사겠잖아요. 거기에 촉발돼서 나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똑같아요, 원리는. 구조는 전세에 있고 거기는 매매가에 있고 미국은 양에 따라서 다르죠. 이게 점점 커지면은 전세 시장이 좀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전세를 놔보니까 세 상 중에 한 상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2012년부터 돌았으니까 한 8년 돌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점점 늘어났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시장 파이는 굉장히 커졌지만은 한쪽으로 위험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분도 직장을 잃거나 공급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전세를 못 맞췄구나. 뭐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전세 문제가 본질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주거의 본질을. 그 위에 매매가를 내놓죠. 그렇게 해서 크게 위험도 올 수 있다. 아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장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구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시간에. 수도권요? 그러니까 2030년 정도까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왜냐하면 사이클이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돼요. 제 책에서 증명이 다 돼 있고요. 근데 수도권 이제 한 번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에요, 지금요. 한 번 사이클이 이게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은 끝나봐야 알거든요. 이게 끝나는 시점이 맞다면 2025년, 26년이 맞다면은 아마 다음 사이클도 거의 비슷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중간에 변수가 있으면 한 차례, 두 차례 정도는 밀리고 땡기 있고요. 앞뒤로?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또 밀릴 수는 있지만은 큰 구조에서는 저는 안 바뀐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서울 수도권을 하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려봤거든요. 데이터를. 네. 근데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기를 보게 되면 아마 맞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게 2025년, 2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만약에 하락기가 맞다면, 공급이 없어도 하락이 맞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어요. 교명하게 여기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입주 시점 맞죠? 25년, 26년하고. 하락기가 비슷하게 맞아요, 또. 뭐, 나중에 분석할 때 걔의 영향이라 하고 하면은 또 영향할 수 있고,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 영향 없어도 저는 시장에 그 정도면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걔가 들어오면은, 걔에다 흐르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어떻게 겹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있겠네요. 네. 근데 수도권은 하락하면 되게 길게 하락합니다. 지방은 짧게 하락해요. 구조가 그러세요. 길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단기간에 개인력 이런 거 투자하시가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후반에 물리게 돼 있다고요. 구조를 안 배우시면은. 저는 조금 긴 사이클을 있는 수도권 시장에서는 이런 큰 구조를 조금 공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작은 지방도시 같은 짧게 움직이니까 짧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낫죠. 단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2017년, 18년도에 수도권 입주量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많은 지방분들이 팔았거든요. 제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팔지 말라 했어요. 제 말 듣고 안 파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파신 분들은 한 개도 없고 다 파신 분도 있어요.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 구조를 몰라서 들어가는데. 근데 나중에 되면 입주 물량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수도권 떨어져도 가격 떨어져요. 그때 또 이런다고, 사람들이. 물량 없으니까 오른다 이러거든요. 막 사잖아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물량이 엄청 줄었어요. 이때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엄청 많은데 하락 상승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이 물량이 적을 때 힘을 모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모으는 힘이 뭡니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전세 수요가 모여서 움직이거든요. 밀어 올리는 거잖아요. 제가 밀려나간다 했잖아요. 그 밀려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큰 구조를 이해해야지만이 수도권 시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저는 실수요자분들은 계속 사라고 해요. 서울 올 때마다 저는 사라고 하는데 안 사.
안 사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구조를 설명해줘도 살 수 있는 여력인데도 안 안 사시는군요. 사죠. 근데 그런 분들 파시가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서울요? 네. 제가 2017년, 18년도 뭐 15년부터 계속 왔지만 몇 번씩 오잖아요. 네. 강의하고 뭐 가면은 네. 끝나고 이제 오셔야 질문하러 오시면은 파셔가지고 없대. 무주택자. 왜 파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 팔았대요. 안 떨어지는데 사셔야 된다 하거든요. 아니, 그분의 판단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 4, 5년 올랐으니까 파신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 네, 된 거예요. 아, 전세로 가고 팔고. 네, 그런 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답답하니까 이제 오셨는데, 제가 바로 사셔야 된다고 지금 안 된다. 이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가격만 보거든요. 와, 이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 가격은 결과죠. 그렇죠. 가격은 결과이니까. 호갱론에 이렇게 찍혀 네. 있잖아요. 이렇게.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격은 우리가 예측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시장의 상승의 환경만 돼 있으면은 가격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 없어요. 환경이 안 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작고 많고 관계없이 하락 환경 되면은 작은 가격이 떨어져요. 1억짜리 떨어지고요. 10억짜리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요. 그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공급 환경, 앞에 처음에 하셨죠. 공급 환경. 이쪽에는 금융 환경이죠. 이제 많은 분 금리 이야기 하잖아요, 금리. 네. 금리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금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죠. 금리를 올릴 때는 조심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넣고 여러분 데이터를 돌려보시면은 과거에 100% 맞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 환경에 의해서 이게 두 개가 만날 때는 최악입니다. 두 개가 만날 때는 최악이에요. 그게 대구가 그렇게 만났어요. 2006년에 과공급과 한 세 개가 만났죠. 금융위기까지. 그래서 세 개가 만나니까 대구는 그때 막 30% 할인하고 이랬어요, 아파트가. 그 아파트 지금 뭐 한 10억씩 올랐지만 잘못 만나 이런 결과하고 그 환경이 지나면은 10억씩 오른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근데 너무 위에 거 막 학군, 지하철, 뭐 GTX 막 이런 거 하시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 공부도 해야 돼요. 기업력이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만 이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이 공부 말고 너무 큰 공부는 하지 마세요. 거시경제. 정말 쓸데없는 공부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감합니다. 네, 네. 막 연준 막 이런 거 네.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공부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집에 내가 했어요. 주위에 있는 아파트 시세 한 개 외우라고 합니다. 네. 그게 더 낫다고요. 그 공급이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재고주택 시장이고요. 여기가 입주거든요. 여기 입주고 여기도 뭐 입주 됐는데 이 공급량이 3년치가 있으면 하락을 합니다. 우리가 한계수요라 제가 우리 책에서 한계수요인데 시장에서 이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구는 17,500이고 뭐 부산 23,500쯤 되는데 이게 곱하기 3. 이게 공급됐을 때 이 안에서 이 공급이 돌리고 남는 수예요. 이 3년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안 돌아가냐면 전세 수요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세부터 가장 먼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매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사실은요. 근데 간단한데 이 전세 수급이 떨어지는 양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양을 찾기 힘듭니다. 이 입주 물량을 매월로 해서 그걸 누적을 해서 전세 수급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3년치 누적 공급량 됐을 때 하락한 게 정확하게 달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달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달까지. 네, 달까지. 근데 710 이전이었어요, 710 이전에. 이전이었습니다. 710이 들어오면서 얘가 약간 무너졌어요. 2+2 되면서. 시장의 재고 물량이 얘가 줄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 4월이 조금 약간 고비가 될 수 있다. 4월 달부터 물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누적 공급량이. 그래서 뒤에부터 많은데 4월 달부터 이 후반에 어떻게 전세가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밴드방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달을 이야기하거든요. 광역시는 달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그까지 진화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잘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가 돼 있어요. 사실은요. 네. 연도가 아니고 달까지. 근데 이게 약간 이제 2+2 때문에 약간 희석이 돼 있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시장이 제일 빠른 시장이거든요. 전국 시장에서. 네. 가격도 그렇고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사이클이 제일 빨리 움직여요. 근데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도시 구조상. 지방은 해당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도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그 공급에 의해서 매물이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을 해야 된다고. 거래가 이렇게 될 수 이렇게 있는 되게끔. 네, 그 물량이에요. 3년치 물량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물량이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어야 됩니다. 수도권이 사실은 그 매매가 하락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 매물량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매물량, 우리 매물을 내놓을 때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그래서 그 매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나와서 새로운 수요가 돌고 내가 자유롭게 서울 수도권에서 이동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게 되면 시장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하는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률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나오려면 전세 가율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가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 기반되어 있다가는 시세 차익이 기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세 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시세 차익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떨어지고 다음에 그 전세 공급 때문에 매물이 충분히 전세 매매 물물 똑같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돼야지 시장 떨어집니다. 이 하락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수도권이요. 제가 보는 게 맞다면은 제가 막 수없이 계산을 해봤는데 2026년 정도, 5년, 6년 사이에 매물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시장에 도울 만큼 안 되겠나 싶어요. 제 계산으로는. 그때는 공급이 그 다음에 줄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지방의 각각 사이클은 어디쯤이라고 보십니까? 부산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지방 소도시도 막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은 이제 허리를 지나고 있죠. 허리를 지나고 이제 허리입니까? 네, 허리를 지나고 약간 조금 더 위에 있죠. 가슴에 약간 못 미친 정도? 2020한 5년, 6년 정도 되니까 공급이 없다면은 서울은 공급이 있으면은 조금 더 당겨지고. 근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쉴 수도 있어요. 쉰다는 건 어떤? 가격이 정체될 수는 있다고요. 정체됐다고 움직인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연도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건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을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서울을 부담스러워 보면. 지방 이제 시작이니까. 대구 전망이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오네요. 대구는 대구.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대구는 공급의 영향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구분되어 있고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안 받는 곳을 투자해야 되고 그 안 받는 곳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낼 거라. 그게 핵심이에요. 대구 시장 안에서도 침체장 안에서도 아마 시장이 갈라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많은 상태에서. 과거에 많은 거하고 지금 많은 거가 좀 달라요. 과거에 많을 때는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많은 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금리 영향으로. 그래서 시장 안에서 약간 분리돼 있어요. 근데 느끼는 거는 많은 분들 느끼기는 침체장을 느낄 수는 있어요. 또 일부는 상승한 것도 나옵니다. 이게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서울 대형 평수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좋게 보죠.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네, 공급이 없는 데다가 거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거래가 한번 크게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는데. 네, 해야 돼요. 중소형에 비해서. 네, 지금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대형 벌써 올랐어야 돼요. 사실은요. 수도권은요? 수도권 대형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형도 괜찮아요. 과거에는 대형 공급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냐? 애먹었죠. 네. 반대예요. 되게 막 힘들었죠. 네, 지금은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보다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시기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떨어질 때는 제가 생각하는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시점에 했는 시점까지는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해서 올랐는 시점까지는 안 나온다. 2021년까지는 안 온다, 가격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했잖아요. 그 강남 45억 간다. 저는 그 정도 간다고 보고 있어요. 임대주택 물량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안 주죠. 임대 수요하고 매매 수요는 달라요. 임대는 전세에는 약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매매 수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임대 수요 자체가 매매 수요 직접적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공공임대는 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공공임대가 현장에서 잘 맞지가 않아요. 수요하고 잘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좀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세난 해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조금 도움 돼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갔다가 나오거든요. 임대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나올 거라고 네, 보시는군요. 나옵니다. 난 지역도 그렇게 해요. 여기 들어가서 반대 나온다. 못 견뎌가지고. 불편하니까. 그런 지역은 가격 안 오르거든요. 올랐다가. 신축일 때 올랐다가 들어갔다가 반대 나올 거다 한번 있어봐라. 나오거든요.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네. 없으니까. 네, 신혼부부. 이제 분양하면 나오죠. 그래서 임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세를 잠시 피하는 정도. 사실 매매가 잡는다고 막 지금 힘쓰고 있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급하고 어쩐다 막.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일부는 약간 흡수하겠죠. 전세 수요 정도는. 그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원하는 걸 좀 넣어야지 하락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커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정부가요. 2+2 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시장의 그 매매가하고 이게 등락을 굉장히 크게 시킬 거예요. 매매가 떨어지는 거하고 상승을,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요. 내가 시장 읽을 줄 알면은.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2+2는요. 나쁜 정책이에요. 오히려 더 이렇게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이죠. 이제 시장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망할 땐 4년을 전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면 내가 의지와 관계없이 4년을 가야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 가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길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공부하는 게 앞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책 제목 잘 안 보이시죠?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이고요. 출간 연도가 언제죠? 이게? 2019년도. 19년이죠. 네. 지금 이거 사서 봐도 유효합니까? 공부하기에. 예, 저는 그러려고 만든 책이에요. 뭐 임대차 3법이고 나발이고 네, 뭐 다 710이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네. 공부해라. 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2025년까지 앞으로도 상승이 엄청나게 남은 거네요. 그 양은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투자자에 따라서 변동폭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상승의 그 과정은 계속 남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격을 굳이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지방 가격이 가장 선행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비교했을 때 우리 비교하잖아요. 네. 대구가 이제 17억에 거래돼 있으니까 뭐 그걸 비교해 보면은 실제 17억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서울 가격은 거의 한 48억에서 50억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가기 힘들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우리 2011년도나 2008년도에 있는 가격 돌아와서 서울과 대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장 선행된 시장을 비교했을 때 30% 내에 있었거든요. 30%. 대구가 30%, 서울 가격이 30% 있었다고. 근데 17억이 30%니까 이걸 역산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50억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돼. 저도 45억까지는 제가 무난하게 본다고 한 말씀 드렸잖아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가가 신축 최고가.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됐을 때 대구의 그 최고가가 만들어내는 게 경남타운이라고 1982년식이거든요. 그게 재건축이 됐을 때 재건축이 안 된데 지금 17억 돼 있잖아요. 20억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는 60억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재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세가 그렇게 돼 있군요. 17억 5천이에요. 구축인데. 네, 구축인데. 네. 머리 아프다 진짜. 신축은 지금 15억 3천에 거래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지금 45억이잖아요. 30% 딱 했을 때. 그 밑에 줄 쭉 서잖아요. 네. 강남부터 시작해서 줄 서니까 뭐 다른 지역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가격을 가장 서는 시장은 대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연끌해야 됩니까? 이건 뭐 다 무주택자고요. 다주택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 옳은 선택이다. 네, 1주택자 한 채 더 사도 됩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세금만 문제 안 되면 저는 적극 권합니다. 네. 단호하십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적극 권하죠. 지방은 더 권하죠, 제가. 왜냐면 지방은 금액이 작잖아요. 종부세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집을 한 채밖에 없다면 저는 한 채 더 사라고 말해요. 할 수 있으면. 네. 왜 세금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큰 분은 지금 못 들어가요. 저같이 세금 큰 분들. 네,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포지션이 알고 싶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부터. 무조건 사야 되죠. 1주택자분들은 세금 부담 안 되면 한 채 더 늘리는 것도 괜찮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한번 부담이 없다면은 근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취득세. 네, 취득세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부담이 없다면은 저는 뭐 관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똑같네요 포지션이. 네, 사라.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살려고 가면 네. 안 줘요 물건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물건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올해부터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잖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마 전세 압박은 조금 더 후반부로 할수 높아지면서 그 전세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매매로 넘어오면서 더 매물들이 조금 더 빨리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거 어제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들었는데 저는 이사 정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덮으세요. 그냥. 제가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관심 없다. 네. 필요 없다. 상상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잘 봐주면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뭐 결과는 이제 3년 뒤에 보면 되니까. 네. 얼마나 분양 물량을 만들려는 거 보니까. 근데 뭐 해야 되죠. 그렇게라도. 근데 방향은 공급이 맞는데 방법 쪽에서 좀 틀렸다고. 민간에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겠다니까. 선수는 우리가 민간에 있는데 주심이 선수가 돼서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더 잘한다 이거지. 네,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규제 풀고요. 재건축 규제 풀고 택지 지정하고 이런 거 하고 이 세 개가 다예요.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시장 끝나야 돼 있어요. 근데 이 쉬운 거 놔두고 다 반대로 본인이 다 반대로 하죠. 싹 다 반대로 하죠. 다 반대로 가죠. 네, 그리고 시장이 안정이 안 되죠. 절대 안정이 안 되는 시장이죠. 지방도 오르는 건 그런 거예요. 공급 줄자만 또 오르잖아요, 지방이. 올해 투자의 트렌드 똘똘한 한 채일까요? 다주택자일까요? 길게 보시니 의미 없나요? 내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포지션이 내가 뭐 종부세가 조금 문제되고 세금 문제된다면은
똘똘한 채를 가야 되고요. 내 포지션이 좀 긴 시각을 본다면 저는 다주택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돈 많이 벌겠어요? 다주택. 네, 그건 결과는 또 다주택자입니다. 이 정부 되겠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100개 든다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네, 썸네일도 네. 있습니다. 하락기가 빨리 만들면 만들수록 빨리 100개를 들게 있어요. 지금은 상승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거든요. 하락기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투자자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로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죠. 세금 때문에. 근데 이 세금은 유지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풀릴 거라고 네, 저는 결국은 풀릴 거라고 보고 보시나요?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 되면 정부가 풀 생각을 할까요? 하락기가 먼저 오고요. 그 하락기 때문에 공급이 줄고 다시 전세난이 시작되면 그때는 다시 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기가 지나야 되죠. 길 수도 있어요. 근데 2030년. 네, 좀 길 수도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 세금으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지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임대시장은. 임대시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권 바뀌어도 세제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많아서. 세제는 유지한 세율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율은. 네, 양도세율은 아마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이후로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시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6월에 파실 분들 다 파셔야 되잖아요. 지나면 오르죠. 더 상승 확률이 높아지죠.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올 6월까지 파셔야 되잖아요. 그 이후엔 파셔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재고시장 안에서 시장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재고시장에서 나온 매물은 끝나는 거죠. 다주택자의 포지션이 끝났기 때문에. 외부의 공급에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공급에 영향을 받는 거죠. 공급이 없어. 네, 없어요. 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정재균님께서 쓰신 책에 수도권은 부동산 하락 상승 17년 주기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시장이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과연 주기대로 갈까요? 제가 2025년 이런 것도 저 주기로 보고 있어요. 책에 있는 대로 분석을 하신 거군요. 네, 보고 지금 또 해보면은 거의 저 시기에 어떤 데이터를 돌려봐도 저 시기에 거의 만납니다. 24 빠르면 4, 5, 6 요 사이에는 저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 변수에 따라 다르지만은 통계도 그렇고 공급량도 돌아가고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뭐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통계를 돌려봐도 저 안에서 머문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08, 13년을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투자자, 이제 이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한마디를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 지금 막 물건이 없잖아요. 그때는 매수자가 없어요. 저도 그땐 플레이어가 아니어서. 매수자 없다는 거 공포스러워요. 주식은 우리가 던지면 팔리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그 공포 그 자체예요. 아무도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워요. 몇 억짜리 물건이 내놓는데 안 팔린다 생각해보세요. 전세도 안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그 돈 낼 그 시기는 다가오죠.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죠. 그게 다른 지방도 꼭 수도권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락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늘 조심하거든요. 과하게 안 해요.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준비하고 있고 내일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 하게도 있어요. 어떤 분 그런 분들 있다고. 물건도 없는 분들 대비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지도 않고 무슨 대비를 합니까? 하고 대비를 해야 되죠. 우리 많은 사람들 대비하는 거지. 하지도 않고 대비하시는 분들, 사지도 않고. 그거는 잘못됐고, 사고, 뭐, 대비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은 지금은 조금 늘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하락이 오게 되면 그런 공포스러움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워요. 그걸 못 겪은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이번 시장에 나오신 분들이 2011년도에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것도 빠릅니다, 사실. 네, 빠르죠. 15년도, 16년도 이제 이때. 저는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잖아요. 네. 그 공포스러운 말도 못합니다. 회사가 망하는데요? 건설회사가? 개인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아파트 분양한 다음에 30%씩 할인해요. 말이 안 되죠. 개인은요? 개인은 그때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면은 아마 지금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뭐 톤다운 하실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적당하게 저는 자기 소득에 맞게 자산 규모에 맞게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대비를 좀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금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하면 사실 현금이겠네요. 네, 하락장을 대비한. 네, 현금이죠. 저는 전세 자금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공실 있어요. 공실이 지금 11억짜리가 공실을 한 게 있어요. 11억짜리 공실 만드는 제가 이걸 전세를 놓을까 지금 월세를 놓을까 매매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몇 개월째야 지금? 6, 7개월째 공실이에요. 11억짜리가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나야 되니까 지금. 네, 이걸 팔고 지금 종부세를 내야 되나? 월세를 내야 되나? 월세 받을까? 전세를 할까?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고민을 되게 길게 하시는 거 아닌가? 6개월, 7개월이면. 네, 조금 길게 하고. 근데 이제 일단은 매매를 내놨어요. 매매 내놓고 이제 뭐
기다려보고 있는데 조금 높게 내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수세는 잘 몇 번 연락 왔는데 제가 좀 거절했거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조금 또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결정해야 되죠. 현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현금은. 그 현금이 꼭 이렇게 이거 아니어도 대출을 땡겨서 해도 대출에 대한 이자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장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이 난 그런 분 다 직장 그만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전업 투자자. 이번 장 때. 예, 난 그런 분들이 제일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하락하면 6년 동안 하락합니다. 6, 7년 하락해요. 그 6, 7년 뭐 하실 거예요? 네.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6, 7년 동안 하락하면은? 못 내요. 시장의 환경이 그러면 내가 알면 날고 기어도 못 낸다니까요.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시장이 만든 환경에 내가 투자하는 거지. 아무리 잘 놔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업 투자는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또 특히 젊은 분들한테. 그럼 소장님은 지난 하락장 때는 어떤 걸 하셨어요? 이랬죠. 직장생활 대학 계속 했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우리 몰랐잖아요. 금융위기 때 분양권이 -4,000까지 갔어요. 전세가 30%까지 내려갔어요. 매매가에. 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직장 안 했으면 조금 날렸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은 4억이 올랐어요. 2008년도에 한 아파트가. 못 버텼으면 떨어졌겠죠. 제 주위에 그 던진 분들 많아요. 그 차이죠.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직장 그만두는 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게 되면은 이제 꼼수를 부리거든요. 편법, 꼼수. 탈법. 뭐 이런 거. 그래가면서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이 생업이 되면 안 돼요, 투자자가. 투자가 생업이 되는 순간에 자꾸 이게 이제 불법으로 가게 이렇게 됩니다. 네,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리스크 방어는 현금인데 물건 대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보유가 적정선일까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냐 한마디로. 전세 정도 맞출 정도만 안 될까요? 한 개 정도만 맞으면 정도? 하나 정도는 일단 풀로. 네, 풀로. 네. 네, 그 정도면. 그때 2008년도에 우리 그 대구가 공급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산이브 제네스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 아파트 사면은 아파트 한 채 더 줬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네. 라면도 아니고. 네, 한 채 더 줬습니다. 그 얘기 하시라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예, 상황이 안 좋았다. 아파트를 한 채 더 줄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 어떤 아파트 가게 되면은 BMW 다 줬어요. 그 어떤 데 가게 되면은 아파트가 통째로 미분양했어요. 통으로. 한 동이 다 미분양했어요. 그 정도로 심했던 데가 2006년, 7년, 8년도 대구. 그때 과공급에 금융위기에 금리 올라가고 세 개가 겹쳤죠. 그런 다음에 전국에 제일 많이 올랐는 데가 대구예요. 상승률로 보게 되면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상승률 올라가고 수요가 눌렸기 때문에 다시 수요가 나오고 이런 반복되거든요. IMF 금융위기 때 하락해도 반포 같은 이제 좋은 입지겠죠. 네. 좋은 입지는 3, 4년 후에 회복했는데 네. 2025년 이후 하락기에는 어떨까요? 그런 건 들고 가야 되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원리는요. 강남은 하락을 해도 들고 가야 돼요. 각 지역에 있는 메인 아파트들이나 핵심 지역 1급지라고 하죠. 네. 1급지 아파트들은 떨어졌다가 다음 상승기에 또 그 떨어진 것보다 더 크게 회복하기 때문에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진짜 궁금하네요. 그 하락장 때 막 30% 할인에 BMW 주는 그 분위기와 그때 공인중개사 분위기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분양 시장이고 네, 그때는 어떤 정말 느낌일지. 최악이죠. 네.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온 동네에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미분양이라고. 할인 분양한다 다 걸려 있고요. 수도권도 그랬습니까? 수도권도 많이 걸려 있었죠. 수도권 제가 현장을 많이 못 돌아봤는데 이 길가에 현수막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미분양 현수막 500 계약금 500 이렇게 붙어 있고 그렇게 됩니다. 계약금 500. 2025년, 2026년 서울 하락기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까요? 영끌 하락하셔서 여쭤봅니다. 네, 지금보다는 높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네, 그럼 지금이 가장 싸네요? 지금 싸죠. 오늘이 가장 싸다. 네, 지금 싸다. 확고하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망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건축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단지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전망은 그렇고요. 시장이 살아있으면은 이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장이 살아있으면 재건시장 계속 가거든요. 서울시장은 재건시장이 되게 좋죠, 사실은요. 예, 지금 공공에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안 될, 공공에서 하는 거 안 되고 민간에서 하는 거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네. 공공은 안 되고. 네. 공공이 지금 다 안 한다고 지금 하잖아요. 뉴스 한번 보세요. 네. 다 안 한다 그래요.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수혜를 입죠. 분양권이나 재건축 재개발이나 결국은 시장이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살아있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개의 상품으로만 우리가 전망하기 힘듭니다. 분양권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빌라는 어떻게 됩니까? 빌라 투자도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빌라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네. 빌라는 재건축 되는 거 말고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바닥까지 내려간다 해도 공급이 되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또 나쁜 환경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는 정말 권하지 않고 싶어요. 재건축 이슈가 있다면 뭐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일반 빌라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공급이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가져가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공급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털어야 됩니다. 금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금리가 이제 0.5%니까 1%만 올라도 배에 올라온 거잖아요. 대출 비용이 금융 비용 엄청 배로 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예. 우리 0.5로 대출 받은 거 아니잖아요. 대출 받을 때 실제 기준금리 0.5지만 실제 대출 금리는 2몇 %잖아요. 그래서 2몇 %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2.5%가 배가 되려면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5%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신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반드시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 금리가 얼마가 올라가는 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5 정도를 평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볼 때 2008년도 한 5%가 올라갔거든요. 5.25가 올라갔어요. 한 4점대 정도까지는 크게 뭐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서서히 시장에 압력은 줄어들겠죠.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금리를 막 그렇게까지 올리지 못하죠. 못하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도권은 성남 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투자자들 돌아가면서 움직이잖아요. 그 돈 없으면 따로 움직여요. 가격이 올라요. 제일 마지막이 아마 인천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인천일 거라 보고 있고요. 인천은 이제 우리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영향이 다른데 이 설명이 안 다르네. 이 중심으로 들어올수록 이 금융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 설명 드렸죠, 한번. 외곽으로 할수록 이 공급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구두로 한번. 네, 말씀드렸죠. 네. 이제 공급이 완성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장이 축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늦게 반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금융 영향, 이쪽은 금리 영향이나 수익률 영향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는 전세 수급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상승할 때도 보면 2013년에 상승할 때도 여기서부터 상승했거든요. 이 외곽부터. 공급이 줄면서 여기서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2015년이나 14년부터 서울 상승했죠. 여기서부터 돈 번 분들이 금융을 활용해서 돈을 활용해서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보통 이렇게 강남이 먼저 죽고 뭐 시작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상승 원래 이게 구조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개업 얘기 하잖아.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급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공급 들어가고 상승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가장 먼저 받고요. 공급이. 즉 강남 인천으로 보면 네, 강남 인천으로 여기가 먼저 받고 금융의 영향 여기서 먼저 받습니다. 그 대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영향 받죠. 그래서 지금 대출을 쪼으니까 여기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 또 이제 공급으로 이게 해석하게 되면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전세가 눌리거든요. 맞죠? 가격이 계속 오르고 공급하게 되면 전세가 오르지 못하잖아요. 공급이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안 나오죠.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수익률하고 관계 있는 지역이거든요. 강남이. 네. 그러니까 그때 멈춘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률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금리나 전세 가율의 영향이 크고 이쪽에는 공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세 수급의 영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급을 많이 하게 되게 되면 전세 가율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쪽에 공급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관찰할 때 인천이 먼저 죽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인천을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여기가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하락할 거예요. 여기가 멈추니까 돈을 이용해서 여기 안쪽 못 들어가죠. 자금력도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요. 네, 광역시도.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우리가 강남이 전세 가격이 제일 낮잖아요. 지금 또 현재도. 이 말은 뭐냐면 투자 수요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시골로 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제일 높아요. 딱 붙어 있어. 500개 또 있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투자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는 공급量바로 하락합니다. 이쪽은요. 공급하고 금융화 같이 겹쳐야 돼요. 그래서 이 강남시장이 여러분들 강남시장이 잘 보게 되면은 뉴욕 집값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강남 집값이 그래프가. 네, 구두로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듣죠. 그거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강남 집값은 약간 묘해요. 전체 금융 환경, 우리나라 금융 환경과 세계의 금융 환경, 뉴욕 집값은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의
바로 밑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가 한 10이 되잖아요. 서울 강남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은 우리가 공급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이 강남 시장은 조금 독특해요. 강남 시장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은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힘듭니다. 근데 공급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네. 그러면 뉴욕이나 그런 미국의 그런 주요 도시들도 네. 그 가격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까? 그건 다르죠. 주택이 거기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건 주택이 기반되어 있고 우리는 아파트가 기반되어 있잖아요. 아, 저희는 참 아파트죠. 네, 아파트이든 제가 90년부터 하는 거는 아파트 1기 신도시가 9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단독주택이었잖아요. 아파트 비중이 얼마 안 됐어요. 90년부터 우리 아파트가 시작됐어요. 아, 전세가 예측에 대한 문의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3, 4년 후에 이처럼 네. 비싸게 가격이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는 바로 이제 그해 입주 물량에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평균 제 책인 한계 수요고 그 수요가 넘어가게 되면 전세는 약세를 보이는 건 거의 맞아요. 근데 최근에 710 대책 나오면서 그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영향을 받거든요. 과거보다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게 사실인데 일단은 그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서울은 좀 달라요. 서울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해서 공급량이 안 나오게 되면 전세는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요. 지금처럼. 네,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근데 연속해서 공급해도 나중에 이 연속도 어느 정도 시즌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많이 나오다 그때 또 올라요. 왜냐하면 수요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1기 신도시 입주하잖아요. 91년부터. 네.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은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공급 많아도. 왜냐하면 수요가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사면서 계속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뒤로 갈수록 공급량 영향은 약간 적어져요. 수요 때문에. 전세의 영향은 조금 높아갑니다. 이게 구조에서 그렇습니다. 그 월세는 좀 어떻습니까? 그때 한번 월세도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진짜로 그렇게 네, 진행.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했잖아요. 제가 10몇 년 돌고 있는데 오르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 공급이 주니까 등달아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이렇게 자꾸 이런 정책하게 되면 월세가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서울엔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내가. 그걸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해요. 우리가 정말 월세에 싸게 살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월세는 정말 싸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세 때문에. 임대 시장이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 전세를 찾아가기 때문에 월세가 쌌다고요.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가 기반이 돼 있어요. 공급 주면 바로 월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공급 주면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월세는 가만히 있고. 네. 조금씩 올라갑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거기 월세가 한국하고 월세 똑같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한국하고 월세 똑같은데 베트남이 이제 우리보다 경제가 좀 낮잖아요, 수준이. 네. 근데 월세가 똑같으니까 놀라잖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베트남이 비싼 것 같아요? 베트남은 제 가격이고요. 우리나라가 싸는 거예요. 우린 전세가 있어서. 네,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베트남을 이해하니까 안 가는 거기에 원래는 그 월세가 맞다니까요. 월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세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싼 걸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전세 없으면 월세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알 거예요. 외국에는 한 명 월급이 월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특히 강남은 빠르게 가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투룸, 쓰리룸 아파텔 매수하고 청약 당첨 기다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거긴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괜찮지만은 나오시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를 계속 들고 있기는 상품으로서는 경쟁에서 밀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를 밀리거든요. 아파트를 밀리면서 오피스텔도 밀리고 다 밀려요. 마지막에 빌라까지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이 많게 되게 되면 거기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기 우리가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오시는 거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빠져나온 타이밍은 어떻게? 아파트 공급이 많을 때. 서울은 공급이 누적이기 때문에 저 시기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생수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투자에서는요. 아파트를 공급 못하니까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생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간은 수요를 조금 흡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조금 교란시키는 물량이에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예, 많이 했어요. 네. 급해서. 그래서 그건 주차장도 안 되고 막 불편해. 되게 불편해요. 근데 지나 보면은 그런 물건들이 경쟁력이 되게 없습니다. 예, 아파트 공급되게 되면은. 그래서 단기 가게는 공급 없을 때는 좀 올라요. 근데 얘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예, 아파트처럼. 그래서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될 물건이고 단기 투자 물건인지 장기로 갈 물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선분양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적정 공급이란 없는 걸까요? 또한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시점을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건설사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니 그러한 이유도 되는지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일단 네, 맞고요? 정확합니다. 맞고요. 선분양이 다 없으면은 선분양이 있게 되게 되면은 건설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해야 돼요. 자기들이 가장 좋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선분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할 때 가장 좋게 받아야 돼요. 가격을. 근데 지금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에서 시장에서 입주 때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또 입주 후에도 가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건설사에서 아무리 낮게 분양가를 해서 측정해도 시장에 나오고 보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선분양 제도가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후분양하게 되면 공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분양 제도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 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후분양,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네. 그다음에 분양 원가 공개 네. 이걸 해야 된다. 안 되죠. 반대로 해야 되죠. 요거 좀 설명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가를 공개해도요. 원가 공개한다고 시장하면 원가대로 가격 매기시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시장 가격을 매기져요. 근데 건설사에서 아주 비싸게 받고 싶잖아요. 비싸게 한다 해보라 하세요. 나중에 마이너스 피 나오죠. 마이너스 피 나온다니까요.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지 건설사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가격을 정한다 해도 그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요. 그러면 시장 가격 분양가로 해서 계속 멈춰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올라가죠. 네. 올라가거나 떨어져요. 어떻게 마이너스 4천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네. 그건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따라서 시장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지 어떻게 원가를 공개하고 뭐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요? 해도 시장 나오게 되면 다르게 결정되죠.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표준임대료 시행될까요? 그렇게 되면 난리 납니다. 못할 겁니다. 시장에 가격이 있는데 하게 되면 이민계약서 같은 게 나오게 돼요. 이중계약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서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이중계약. 이중계약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게 되면 그런 편법, 불법, 이면 계약, 뒤로 계약하는 거 이런 계약들이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원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아마 굉장히 많이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 공급 줄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또 피해는 결국엔 그 임대를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또 다 하게 되죠. GTX는 서울의 영향은 크죠. 서울은 지하철 영향이 큰 곳이에요. GTX 자체가 가격을 변동을 시키는 거 아니고요. 전체 공급의 환경에서 상승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GTX에 투자자 몰리고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상승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GTX 우리 지하철의 영향은 지역에 대한 가격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지역과 지역의 가격을 파괴해요. 어떤 지역에 가격이 A라는 가격이 있으면은 B하고 연결시키면은 B 가격이 높다면은 B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이 A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B의 가격을 이 교택망에 의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과 지역을 가격을 파괴하는 게 서울의 지하철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어떤 노선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더 뛰는 거는 내가 강남에 연결되어 있으면 강남 가격을 하고 연계돼서 높아지는 거고 다른 지역하고 연결된 다른 지역하고 연결된 그 가격이 연계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하철 공사가 멈춘 적 없잖아요. 서울에는요. 단 한 번도. 네. 역사상. 근데 하락하고 상승 계속 반복했죠. 스탠스는 변한 게 없으십니다. 네, 오늘도 시원하게 또 생각대로 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보면 그냥 구조만 이야기한 거예요. 눈치 안 보고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상승한다 이야기해야 되죠. 하락한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락운자도 아니고 상승운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00명의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적배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너무 단편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기적으로 상승장도 있지만은 하락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서울 수도권분들은요. 그래서 투자는 하되 또 하락에 대한 공부는 또 열심히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단편적인 그런 그 고정되어 있는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옷을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앞부분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이 모습 보여드려요. 또 서울 지나갈 일 있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